1944년 1월 17일 캐롤라인 제도의 트럭 해군 기지. 공기에는 소금기와 엔진 오일 냄새가 뒤섞여 있습니다. 야마모토 다케시 중령은 경순양암 카토리의 갑판에 서서 주황색과 진홍색으로 물들어가는 지평선 너머의 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해군 기지는 빽빽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40척의 전함, 30척의 수송선, 수십 척의 보조선들이 일본 제국 해군이 태평양의 지브롤터라고 부르는 이곳에 밀집해 있죠. 야마모토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 새벽녘 어둠 속에서 담배 끝에 불꽃이 이글거립니다. 그는 요코하마에 있는 아내를 떠올립니다. 아내가 가꾸는 승리 정원과 쌀을 아껴 담던 그녀의 조심스러운 손길을요. 그는 최종적인 승리를 약속하는 라디오 방송, 천황의 신성한 보호, 그리고 미국의 나약함과 퇴폐를 생각합니다. 72시간 후 이 해군 기지는 거대한 무덤으로 변할 것입니다. 만약 그가 살아남는다면 그를 평생 괴롭힐 소리는 폭발음이나 비명 소리가 아닐 것입니다. 훨씬 더 조용한 소리일 겁니다. 바로 엔진의 규칙적인 굉음.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멈추지 않는 미군 엔진 소리, 끝없이 쏟아지는 미군 폭탄, 일본이 침몰시키는 것보다 더 빨리 바다 밑에서 솟아나는 미군 함정들의 소리일 겁니다. 하지만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느껴지는 이곳에 서 있는 그날 아침, 야마모토는 다가올 재앙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알지 못했죠. 1944년부터 1945년까지 태평양 전역에서 펼쳐질 대재앙을 이해하려면 그 재앙에 앞서 존재했던 환상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일본 제국 해군, 즉 카이군 HI준은 1941년 12월 전쟁에 뛰어들 당시 한 척 한 척 놓고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의 함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제로 전투기는 미군이 초기에 내세울 수 있었던 어떤 기종보다도 뛰어났습니다. 일본 해군 항공 전술은 서구권의 생각보다 몇 년 앞서 있었습니다. 일본 항공모함들은 진주만을 너무나도 정밀하게 타격하여 일본 전략가들이 미국의 나약함, 그리고 물질주의적 서구 사상보다 야마토 정신, 다허훈, 일본의 정신의 우월성에 대해 믿었던 모든 것을 입증하는 듯 보였습니다. 진주만 공격의 설계자인 야마모토 이소로쿠 제독은 이러한 위험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버드에서 공부했고 워싱턴에서 해군 무관으로 근무했으며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공장들이 수백만 대의 자동차를 쏟아내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는 진주만 공격 후 우리가 한 일은 잠자는 거인을 깨워 끔찍한 결의로 채운 것뿐일까 두렵다고 말했다고 전해지지만 이 인용문의 진위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은 이겁니다. 야마모토는 일본의 유일한 희망이 미국의 산업이 완전히 동원되기 전에 미국인의 의지를 꺾는 빠르고 결정적인 승리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본에게 전쟁에서 이길 시간을 6개월, 길어야 1년으로 보았습니다. 그 후에는 수학적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야마모토의 경고는 승리의 환호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그 첫 6개월 동안 일본 제국은 숨 막힐 듯한 속도로 확장했습니다. 홍콩, 싱가포르, 필리핀, 네덜란드령 동인도, 버마까지. 각각의 정복은 일본의 우월성을 확인시켜주는 듯했고 무사도 정신이 물질적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듯했습니다. 실제로 전쟁을 치러야 할 육군과 해군의 중견 장교들은 태평양을 가로질러 퇴각하는 초라한 미군 잔여 병력을 보며 자신들의 신념이 옳았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어릴 적부터 미국인들이 나약하고 쾌락을 추구하며 민주주의와 혼혈로 인해 타락했다고 배워왔습니다. 일본 병사 1명이 미군 10명과 맞먹는다고 들었습니다. 미국 어머니들은 너무 나약해서 아들을 희생시키지 못할 것이고 미국 사회는 총력전의 압력 앞에서 무너질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도쿄에서는 중요한 통계들이 신중하게 숨겨지고 신중하게 무시되며 정신적 우월감이라는 렌즈를 통해 신중하게 재해석되었습니다. 1941년 일본의 총 철강 생산량은 700만 톤이었습니다.
미국의 생산량은 8,400만 톤이었죠. 일본의 알루미늄 생산량은 15만 톤, 미국의 생산량은 61만 4천 톤이었습니다. 일본의 석유 생산량은 미미했으며 거의 전적으로 점령한 네덜란드령 동인도의 유전과 취약한 상선 수송에 의존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하루 400만 배럴을 생산했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군사 장비를 가동하기에 충분했으며 배급제를 겪긴 했지만 결코 굶주림이나 진정한 궁핍은 없었던 민간 경제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단지 숫자에 불과했고 숫자는 무시될 수 있었습니다. 야마토 정신이 그 차이를 메울 것이었습니다. 일본 조종사들은 더 긴 임무를 수행하고 더 치열하게 싸우며 더 영광스럽게 죽을 것이었습니다. 일본 노동자들은 더 오랜 시간 일하고 더 적은 배급을 받아들이며 더욱 완전하게 희생할 것이었습니다. 일본의 철강은 비록 풍부하지는 않아도 더 뛰어난 기술로 사용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스스로에게 말한 것이고 그들이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첫 균열은 1942년 6월 미드웨이에서 나타났지만 당시에는 그 중요성을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4척의 주력 항공모함 손실은 파괴적이었지만 그것은 설명되고 합리화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불운, 미군의 암호 해독, 전술적 실수라고 말이죠. 정신력 우위라는 방정식은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광대한 영토를 지배했고 강력한 함대를 보유했으며 천황을 위해 기꺼이 죽으려는 수백만 명의 충성을 받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여전히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엔진실과 공장 바닥에서 조선소와 항공기 조립 공장에서는 이미 다른 수학이 그 존재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정신력도, 이념도, 일본인의 순수한 혈통도 개의치 않는 수학 말이죠. 생산의 수학, 교체율의 수학, 그리고 용기가 아닌 철강 생산량, 전력량, 노동시간, 공장 면적으로 측정되는 산업 역량의 수학이었습니다. 태평양 전쟁의 주력함인 항공모함을 생각해보세요. 카이군이 항공모함을 한 척 잃으면 대체 과정은 원자재 확보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수입해야 하는 철강, 잠수함이 들끓는 해역을 통해 점령지에서 운송해야 하는 고무, 그리고 일본이 거의 가지고 있지 않던 전력을 필요로 하는 알루미늄이 필요했죠. 그리고 이어지는 몇 달간의 제조 과정, 숙련된 용접공 부족, 제한된 자원을 두고 육군 프로젝트와의 경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항공기였습니다. 제로 전투기 한 대당 15,000 노동시간이 필요했고 조종사 한 명당 2년의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이미 자원이 부족했던 일본은 이마저도 간신히 제공할 뿐이었습니다. 용골 설치부터 작전 배치까지 전 과정이 이제 3년이 걸렸습니다. 미 해군이 항공모함을 잃으면 그들은 이를 일시적인 차질이라고 불렀습니다. 카이군이 항공모함을 한 척 잃으면 그들은 이를 재앙이라고 불렀고 사석에서는 속삭였지만 공개적으로는 결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인들은 포드가 자동차를 생산하는 방식처럼 항공모함 건조에 접근했습니다. 바로 대량 생산의 문제로 본 것이죠. 1940년에 구상된 에식스급 주력 항공모함은 모듈식 조립 기술을 사용하여 신속하게 건조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표준화된 부품, 교체 가능한 부품, 그리고 여러 조선소가 동일한 설계도를 바탕으로 작업했습니다. 1943년에 이르러 미국은 2개월마다 새로운 에식스급 항공모함을 진수했습니다. 단순히 진수하는 것을 넘어 완성하고 장비를 갖추고 승무원을 훈련시키고 항공단을 탑재하여 전투에 투입했습니다. 1943년에서 1945년 사이에 미 해군은 17척의 에식스급 항공모함을 취역시켰습니다. 무려 17척입니다. 이는 일본이 전쟁 전 절정기에 보유했던 주력 항공모함보다도 많은 수였습니다. 그리고 에식스급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은 또한 상선 건조 기술을 차용하여 수십 척의 더 가벼운 호위 항공모함, 즉 CB-2를 건조했습니다. 이 항공모함들은 조잡하고 느리며 화려하지 않은 함선으로 수병들은 이를 가연성, 취약성, 소모성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효과적이었고 더 중요하게는 그 수가 엄청났습니다. 1945년에 이르러 미 해군은 모든 종류의 항공모함을
100척 이상 운용했습니다. 일본은 그 절대적인 절정기에 주력 항공모함 셜척과 몇 척의 소형 함선을 운용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격차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존재론적인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제도와 뉴기니, 마셜 제도에서 싸우던 일본군 병사들은 통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개별적인 전투, 개별적인 승리와 패배, 전술적 전투의 흥망성쇠만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너무 전투에 가까이 있었기에 자신들을 향해 밀려오는 것을 알 수 없는 조류, 그 패턴을 인지할 수 없었습니다. 1943년 11월 20일, 길버트 제도, 타라와 환초. 이등병 오누키 타다오는 벙커에 웅크린 채 아리사카 소총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벙커는 잘 지어졌죠. 야자나무 통나무와 산호 바위로 만들고 난파된 상선에서 건져낸 철골로 보강했습니다. 해병대는 이틀 동안 공격해왔습니다. 오누키는 그들이 얕은 물에서 일본 기관총 사격에 산산조각 나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피로 석호는 분홍빛으로 물들었죠. 그는 소대장이 미국인들은 이런 종류의 싸움에 배짱이 없고 결연한 저항에 부딪히면 늘 그랬듯이 물러날 것이라고 외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다시 그 소리가 시작됩니다. 오누키는 미 해군 함포 사격 소리를 구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구축함 함포의 날카로운 쩍 소리, 순양함 포대의 깊은 쿵 하는 소리. 하지만 이 소리는 달랐습니다. 사방팔방에서 들려오는 듯한 천둥 같은 굉음은 대지 자체를 뒤흔들고 벙커를 무너뜨리고 산호를 산산조각내며 살아있는 사람들을 핏빛 안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전함 함포였습니다. 16인치 포탄 하나가 1톤이 넘는 무게로 오누키의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먼 해상에 있는 함정에서 발사된 것이었죠. 포격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됩니다. 마침내 포격이 멈추자 오누키는 벙커에서 나와 변해버린 풍경을 마주합니다. 방어진지였던 곳은 이제 분화구가 되었고 참호였던 곳은 모래와 잔해로 가득 찼습니다. 53명이었던 그의 중대 동료들은 이제 25명 남짓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은 다시 전진을 재개했고 이번에는 전차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산호초 위를 기어가는 상륙용 트랙터들은 화염방사기와 폭약, 그리고 오누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탄약의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소대장은 각 방어병에게 소총 탄약 30발을 지급했습니다.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써라. 그는 말했죠. 사무라이처럼 정교하게 싸워라. 그런데 미국인들은 단 하나의 진지를 제압하기 위해 수백 발의 총알을 쏘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오누키의 어머니가 가뭄이 들었을 때 목욕물을 쓰듯이 탄약을 사용했습니다. 마구잡이로 낭비하듯 거의 사치스러울 정도로 넘쳐나는 양으로 말이죠. 벙커를 만나면 총검과 무사도 정신으로 돌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함포, 포병, 공습 등 화력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기다리고 조율하고 압도적인 화력을 개별 목표물에 쏟아부어 연기 나는 잔해만 남을 때까지 공격했습니다. 오누키는 타라와에서 살아남습니다. 4,830명 수비대 중 단 17명의 일본군 생존자 중 한 명이었죠. 그는 포로로 잡혀 하와이의 포로 수용소로 보내져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곳에서 지내게 됩니다. 미국인들은 그에게 깨끗한 옷, 규칙적인 식사,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오누키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개념인 제네바 협약에 따라 포로를 대우했죠. 그를 괴롭힌 것은 음식 자체였습니다. 양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포로 수용소에는 현역 군인 시절 본 것보다 훨씬 많은 음식이 있었지만 그 음식에 대한 그들의 무심함이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경비병들은 남은 음식을 버렸습니다. 빵을 낭비했습니다. 포로들과 나눠줄 커피와 담배까지 충분했습니다. 그의 감방에서 오누키는 자신이 본 것을 배웠던 것과 조화시키려 노력합니다. 그는 미야기 현의 농부였던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매일 아침 천황의 초상화에 절하며 미국인들의 타락, 유약한 삶이 그들을 나약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던 아버지 말이죠. 일본의 가난이 사실은 정신적 풍요이며 물질적 풍요는 영혼을 타락시키고 결핍이 인격을 형성한다고 가르쳤던
학교 선생님들을 생각했습니다. 일본 병사를 고귀한 전사로, 미국 병사를 기계 뒤에 숨은 겁쟁이로 묘사했던 모집 포스터도 떠올렸습니다. 미국인들은 기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기계를요. 그리고 그들은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체계적이고 신중하게 싸웠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자신들을 보호하려는 무자비한 효율성으로 말이죠. 그들은 전투에서의 죽음을 최고의 영예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적절한 전술, 적절한 지원, 적절한 보급을 통해 피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깨달음은 마치 배신감처럼 느껴졌습니다. 1944년 초에 이르러 이 패턴은 기꺼이 보려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미국인들은 일본군 지휘관들이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배우고 적응하고 개선해 나갔습니다. 모든 교전에서 얻은 교훈은 몇 주 안에 교리 업데이트로 나타났습니다. 섬 건너뛰기 작전, 상륙전 기술, 항모 기동부대 작전 등 모든 전술 혁신은 다듬어지고 표준화되어 전군에 전파되었습니다. 미군은 장교들 중 많은 수가 몸담았던 기업들처럼 운영되었습니다. 문제를 식별하고 해결책을 실행하고 결과를 측정하며 성공적인 것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전술 개선의 배경에는 완전히 각성한 산업 기반이 있었습니다. 전시 생산으로의 전환은 일본이 예상했던 것보다 느렸습니다. 그들은 민주주의의 비효율성 때문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일단 가동되자 그 규모는 엄청났습니다. 포드 자동차 회사가 미시간주에 건설한 윌로우 레온 공장은 1944년경에는 63분당 B-24 리버레이터 폭격기 한 대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시간당 한 대의 폭격기였죠. 이 공장에는 42,000명의 노동자들이 24시간 교대 근무로 일했습니다. 자체 철도망, 자체 발전소, 자체 직원 숙소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공장이 아니라 하나의 산업 생태계였죠. 그리고 윌로우 레온은 단 하나의 공장에 불과했습니다. 보잉, 콘솔리데이티드, 더글러스, 로키드 등 모든 항공기 제조업체들은 일본 정보 장교들이 도저히 믿으려 하지 않을 정도의 속도로 항공기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그 수치는 마치 선전이나 미국 신문에 과장된 주장처럼 보였습니다. 정녕 어떤 나라도 1년에 96천 대의 항공기를 만들 수 있을까? 하지만 1944년의 생산 수치는 실제였습니다. 전투기부터 폭격기, 수송기, 훈련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항공기가 할 대였습니다. 일본의 연간 최대 생산량은 28천 대였습니다. 이는 민간 산업을 뼈대까지 깎아내고 대체 불가능한 전략물자 비축량을 소진하며 달성한 것이었죠. 같은 격차가 모든 부문에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전 세계적인 전쟁 노력을 뒷받침한 대량 생산 화물선인 리버티선은 1943년에는 하루에 3척씩 진수되었습니다. 최단 기록 보유선인 SS 로버트 E. 피어리호는 용골 설치부터 진수까지 4일 15시간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고작 4일이었죠. 자재 부족과 연합군 잠수함의 봉쇄로 고군분투하던 일본 조선소는 비슷한 크기의 선박을 완성하는 데 몇 달이 걸렸고 그마저도 상선 손실을 대체할 만큼 빠르게 건조할 수 없었습니다. 1944년에 이르러 일본의 상선대, 즉 제국의 순환계는 점점 더 무자비하게 활동하는 미군 잠수함에 의해 출혈이 심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잠수함 또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미국은 전쟁을 시작할 때 결함 있는 어뢰와 신중한 전술로 임했습니다. 그러나 1944년에 이르러 마크 14 어뢰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잠수함 사령관들은 일본의 보급망을 목졸라 죽이는 공격적인 전술을 채택했습니다. USS 탕호 한 척만으로 일본 선박 33척을 격침시켰습니다. 대량 생산 표준화의 또 다른 산물인 가토급과 발라오급 잠수함들은 늑대처럼 해상 교통로를 배회하며 전함뿐만 아니라 네덜란드령 동인도 제도의 석유, 말라야의 고무, 동남아시아의 식량을 운반하는 취약한 상선들을 노렸습니다. 이러한 보급품이 없으면 일본 산업은 굶주렸습니다.
석유가 없으면 살아남은 전함들은 항구에 발이 묶였습니다. 상선이 없으면 태평양 전역에 흩어진 수비대는 굶주렸습니다. 일본은 효과적인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대잠수함전 교리는 원시적이었고 호위함은 너무 적었으며 음파 탐지기 기술은 열등했습니다. 그들은 결정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설계된 공격형 해군을 건설하기로 선택했지만 상업을 보호하도록 설계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 선택에 대한 대가를 느린 경제적 질식으로 치르고 있었습니다. 1984년 2월 17일 트럭 제도 라군 미군의 공습은 새벽에 시작됩니다. 사흘 전 일출을 바라보았던 바로 그 장교 야마모토는 이제 하늘이 항공기로 가득 차는 것을 지켜봅니다. 첫 번째 파도는 72대의 그루먼 F-6F 헬캣 전투기로 구성되어 라군 위를 휩쓸며 수면에 떠 있거나 인근 비행장에 있는 일본 항공기를 파괴했습니다. 그들은 거의 저항을 받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숙련된 조종사 대부분은 솔로몬 전역의 소모전과 미드웨이, 필리핀의 해전의 참사로 사망했습니다. 그들의 대체 조종사들은 아마 50시간 정도의 비행 훈련을 받았을 뿐입니다. 미국 조종사들이 300시간의 훈련을 받는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죠. 헬캣 전투기 뒤를 이어 뇌격기와 급강하 폭격기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태스크포스 58로 작전하는 국척의 미국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것이었습니다. 국척의 항공모함, 역사상 가장 거대한 단일 항공모함 전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정교한 안무처럼 움직였습니다. 상공의 카피 전투기 진입하는 공격 편대, 목표물을 탐색하는 수색기까지 모든 것은 레이더 장착 관제사들에 의해 조율되었습니다. 그들은 기계적이고 비인간적으로 보이는 효율성으로 공역을 관리했습니다. 야마모토는 순양함 나카가 함 중앙에 어뢰를 막고 폭발로 선체가 두 동강 나는 것을 지켜봅니다. 나카는 빠르게 가라앉았고 병사들은 기울어진 갑판을 가로질러 필사적으로 달아났습니다. 수송선 후지카와 마루는 화염에 휩싸였고 항공기 부품 화물은 2차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잠수함 모함 헤이안 마루는 전복되었고 구축함 후미즈키는 급강하 폭격기에 맞아 떠다니는 불지옥이 되었습니다. 공격은 이틀 동안 계속됩니다. 공격이 끝났을 때 40척 이상의 일본 함선이 수백 대의 항공기와 함께 라군 바닥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태평양의 지브롤터, 난공불락의 요새라 불리던 트럭은 미군 병사 한 명 상륙하지 않고 무력화되었습니다. 미국인들은 침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지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들고 이동했으며 그들의 항공모함들은 다른 곳을 공격하기 위해 후퇴했습니다. 북쪽으로 도피하는 생존 구축함에 탄 야마모토는 그들의 기동성, 도달거리, 엄청난 화력에 마치 유령과 싸우는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미국인들은 사방에 있고 또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동시에 여러 곳에 있을 만큼의 함선, 지속적인 작전을 펼칠 만큼의 항공기, 이 속도를 무기한 유지할 만큼의 보급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차갑고 부인할 수 없는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전쟁은 일본 병사들의 용기가 부족해서 패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전술이 열등해서 패배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실수할 여유가 있고 손실을 감당할 수 있으며 학습하고 적응하여 더 강해질 수 있는 상대로 싸우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은 매 교전마다 약해지는 반면 말이죠. 미국은 항공모함 한 척을 잃어도 몇 달 안에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항공모함을 잃으면 그 손실은 영구적입니다. 미국은 숙련된 조종사들을 잃어도 새로운 조종사로 교체할 수 있는데 이들은 이전 조종사보다 더 잘 훈련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이 조종사들을 잃으면 그 대체 조종사들은 최소한의 비행 시간만을 가진 어린 병사들로 첫 전투에서 죽을 것임을 알고 전장으로 보내지는 이들이었습니다. 야마모토는 미국이 같은 전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생산과 보급, 교체율의 산업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정신전쟁, 즉 의지와 희생으로 물질적 결핍을 보충하려는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단기전에서는 정신력이 중요할 수 있지만 장기전에서는 산업 생산력이 운명인 것입니다. 미국의 풍요로움을 상징하게 된 것은 무기나 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상적인 물건, 바로 캔따개였습니다. 특히 모든 C-레이션 상자에 달려있던 휴대용 P-38 캔따개 말이죠. 태평양 전역의 혼란스러운 전투에서 미군 보급품을 노획한 일본 병사들은 노획할 것이 너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포장에 한결같이 놀랐습니다. 식량은 캔에 들어 있었습니다. 튼튼하고 방수되며 규격화된 캔들, 종이 라벨과 상세한 영양 정보까지 갖춘 캔이었죠. 각 배급품에는 식량뿐만 아니라 담배, 성냥, 화장지, 씹는 껌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주석, 종이, 판지 등 포장재의 엄청난 양은 많은 일본군 병사들이 몇 달 동안 복무하면서 본 것보다 더 큰 산업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연합군 정보부에 의해 번역된 어느 일본군 일기에는 사이판의 미군 보급창을 살펴보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식량 상자들이 집보다 높게 쌓여 있다. 그들은 통조림 고기, 통조림 과일, 통조림 채소를 가지고 있다. 더위에도 녹지 않는 초콜릿도 있다. 개별 포장된 커피도 있다. 우리 장교들은 미군이 보급품 부족에 시달리고 경제가 붕괴되어 곧 자원이 고갈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 연대 전체가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식량이 있고 미군이 너무 빨리 진격하느라 굳이 회수할 필요도 없이 버려둔 것이다. 이것은 1944년 이후 일본군의 기록에서 반복되는 주제였습니다. 미군의 물질적 풍요에 대한 불신, 안정적으로 시동이 걸리는 차량, 열대 습기 속에서도 작동하는 무기, 제대로 통신되는 무정이, 일본군 야전 병원에서는 몇 년 동안 구경도 못했던 항생제와 소독제가 포함된 의약품 등 미군 장비의 품질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군복에 대한 불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군 병사들은 새 군복을 입고 여러 켤레의 전투화를 가지고 있었으며 양말도 정기적으로 갈아 신었습니다. 일본군 병사들은 군복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같은 옷을 입고 전투화가 닳아 없어지면 맨발로 다녔으며 기본적인 위생과 예방의학으로 미군이 피했던 열대병에 시달렸습니다. 미군은 전쟁을 풍부한 자원 투입을 통해 해결해야 할 보급 문제로 접근하는 듯했습니다. 그들은 대양을 가로질러 견인할 수 있는 인공항만을 건설했습니다. 최전방 기지에 아이스크림을 배달하는 보급망을 만들었습니다. 유일한 목적이 냉동식품 수송인 전용선, 냉동 운반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엑스레이 장비와 혈액 은행을 갖춘 이동식 야전 병원도 있었습니다. 영화관, 야구장, 시원한 맥주까지 갖춘 후방섬에 휴양시설까지 마련했습니다. 일본 선전이 그렇게 묘사했지만 이것은 퇴폐가 아니었습니다. 산업 문명이 전면적으로 가동되며 현대적인 경영 기법과 대량 생산 원칙을 전쟁 문제에 적용한 것이었습니다. 미군은 잘 먹고 잘 갖추고 잘 쉰 병사들이 굶주리고 지쳐 병든 병사들보다 더 효과적으로 싸운다고 계산한 것이고, 그래서 병력을 보급하는 데 필요한 보급 시스템을 구축했던 것입니다. 사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실용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쌀과 말린 생선으로 연명하고 몇 달 동안 의료 지원도 받지 못했으며 탄약이 너무 부족해 일부 부대는 대나무창으로 싸워야 했던 일본군 병사들에게는 그 대비가 거의 이해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1944년 6월 19일 필리핀 해 오쿠미야 마사타케 사령관은 항공모함 즈이카쿠의 작전실에 서서 전술 디스플레이를 보며 자신이 일본 해군 항공대의 종말을 목격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미군 조종사들이 위대한 마리아나 칠면조 사냥이라고 비꼬아 부르게 될 필리핀 하해 해전은 학살극이 되었습니다. 일본 항공기들이 미 함대를 향해 파도처럼 잇따라 발진했지만 한 파도 또 한 파도 모두 목표에 도달하기도 전에 파괴되고 있었습니다. 미군에게는 레이더가 있었습니다. 일본 항공기들이 수십 마일 떨어져 있을 때부터 다가오는 공격을 탐지했습니다. 그들은 요격기, 즉 그 흔하디 흔한 헬캣 전투기를 출격시켜 공격기들을 요격했습니다.
헬캣은 더 나은 장갑, 더 나은 엔진, 더 나은 무정이, 더 나은 전술, 더 잘 훈련된 조종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본 항공기들은 떼지어 격추되었습니다. 첫 번째 공격 파동에서 발진한 3773대의 함재기 중 단 130대만이 귀환했습니다. 두 번째 파동에서는 109대 중 97대를 잃었고 세 번째와 네 번째 파동도 마찬가지로 처참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오쿠미야는 이 수치들이 단순히 항공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마지막 숙련된 항모 조종사들, 즉 미드웨이와 솔로몬 전투, 훈련 사고, 그리고 2년 반에 걸친 점진적인 소모전을 살아남은 베테랑 조종사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은 대체될 수 없습니다. 훈련 체계는 조종사를 충분히 빨리 양성할 수 없고 충분한 비행 시간을 줄 수 없으며 훈련할 연료도 충분히 공급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의 석유 비축량은 고갈되고 있었고 합성 연료 생산 시설로는 이를 보충할 수 없었습니다. 연료가 있다 하더라도 항공기가 부족했습니다. 생산량은 손실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고 숙련된 노동자들이 징집되어 전투부대로 보내지면서 품질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미군은 이 전투에서 구급 공대의 항공기를 잃습니다. 29대. 그들은 며칠 안에 이들을 대체할 것입니다. 수천 대는 예비로, 수만 대는 생산 라인에 있었죠. 전투 배치에 줄 서 있는 조종사들이 너무 많아서 어떤 이들은 훈련만 하고 전투에 참여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전투가 끝났을 때 일본은 함대에서 가장 최신이자 가장 진보된 항공모함인 다이호를 포함하여 세 척의 함대 항공모함을 잃었습니다. 다이호는 잠수함이 발사한 어로의 한 발에 항공유 증기가 폭발하여 침몰했죠. 미군은 단 한 척의 함선도 잃지 않았습니다. 이 격차는 너무나 완벽하고 일방적이어서 단순한 전술적 패배를 넘어 더 암울한 무언가가 되었습니다. 즉, 일본이 더 이상 용기, 기술, 희생으로 미 해군의 우위를 다툴 수 없다는 사실의 폭로였죠. 이제 태평양은 미군의 것이 되었고 남은 유일한 질문은 일본이 이미 수학적으로, 산업적으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패배한 전쟁을 얼마나 더 계속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본토에서는 진실이 철저히 숨겨졌습니다. 신문들은 승리, 전략적 철수, 성공적인 지연 작전을 선포했습니다. 라디오 방송은 미군의 손실을 과장하고 선전 사무실에서만 존재하는 일본의 승리를 이야기했습니다. 민간인들은 최종 승리를 위해 인내하고 희생하며 더 열심히 일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상선대가 거의 파괴되었고 보급선이 끊겼으며 태평양 전역에 흩어진 주둔군이 굶주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병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선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조종사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민간인들이 보지 못하는 현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사라진 함선들, 보이지 않는 항공기들,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대체 인력들의 낯선 얼굴들을 세었습니다. 탄약이 점점 더 엄격하게 배급되고 보급선이 덜 자주 도착하며 식량 배급량이 계속 줄어드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미군은 탄약, 연료, 부품, 의약품, 식량 등 모든 것이 무제한인 것처럼 보였지만 일본은 모든 것을 긁어모으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참호와 선실에서 속삭이는 대화들은 공식적으로 말할 수 없는 사실, 즉 전쟁이 패배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일본군의 투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물질적 방정식이 해결 불가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944년 말 미군 정보기관에 의해 신문받은 한 일본군 장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일본 병사 1명이 미국 병사 10명과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마 투지면에서는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미군은 100명, 1000명의 병사를 데려왔습니다. 그들은 탱크와 항공기, 함선과 포병을 가져왔습니다. 정신이 어떻게 강철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용기가 어떻게 수학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일본의 인식 변화는 점진적으로 고르지 않게 고통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어떤 병사들은 항복하는 순간까지 최종 승리를 믿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미드웨이 해전 이후부터 전쟁이 패배했음을 이해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감에 느린 침식, 즉 각 패배가 그들이 전투에 가지고 들어갔던 확신을 조금씩 깎아내린 것이었죠. 하지만 1944년에는 가장 광적인 신봉자들조차도 부정하거나 합리화하거나 이데올로기로 설명할 수 없는 증거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미군은 약하지 않았습니다. 비겁하지 않았습니다. 붕괴 직전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이 진행될수록 매달 더욱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장비는 개선되었고 전술도 발전했으며 산업 생산은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일본이 적응하는 것보다 빨리 배우고 일본이 파괴하는 것보다 빨리 생산하며 일본이 죽이는 것보다 빨리 병력을 대체하고 있었습니다. 1944년 8월 마리아나 제도 티니안 섬 엔도 키요시 병장은 동굴에 웅크린 채 건설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군은 9일간의 전투 끝에 티니안을 점령했습니다. 일본군 수비대의 대부분은 전사했습니다. 엔도와 몇몇 동료들은 항복을 거부하고 섬 내륙으로 퇴각하여 주워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생존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들은 결국 죽거나 굶어 죽을 것입니다. 목표는 가능한 한 오래 저항하고 일본의 결의를 보여주며 점령군에게 가능한 모든 사소한 피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듣는 소리는 그가 예상했던 것이 아닙니다. 미군이 주둔 시설, 방어진지, 보급창을 지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대신 그는 다른 소리를 듣습니다. 그가 이제껏 접해보지 못한 규모의 중장비와 토목 장비의 굉음이었습니다. 불도저, 그레이더, 콘크리트 믹서. 만약 엔도가 그들이 무엇을 짓고 있는지 볼 수 있었다면 그는 재앙의 진정한 규모를 이해했을 것입니다. 미군은 현존하는 가장 무거운 폭격기를 수용할 수 있는 8,500피트 길이의 활주로 4개를 평행하게 건설하고 있습니다. 탄약 저장시설, 유류 저장고, 정비 경납고, 변경, 관제탑을 짓고 있습니다. 전체 비행장을 짓고 있었고 그것도 몇 달이 아니라 몇 주 만에 짓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시비즈 건설대대투는 흙을 가공하고 콘크리트를 붓고 말뚝을 박는 기계적인 효율성을 가진 장비로 24시간 내내 작업합니다. 1984년 11월 섬이 점령된 지 4개월도 채 되지 않아 티니안은 전략 폭격기 기지로 운용될 것입니다. 12월에는 비주구 슈퍼포트리스 폭격기들이 티니안에서 일본 본토의 목표물들을 공격하기 위해 이륙할 것입니다. 이 거대한 4발 폭격기는 각각 10톤의 폭탄을 실을 수 있고 일본 전투기가 겨우 도달할 수 있는 고도에서 비행하며 구름과 어둠 속에서도 레이더로 폭격할 수 있었습니다. 한때 일본이 소유했고 일본 민간인들이 살고 농사를 지었던 이 섬은 본토의 심장을 겨냥한 단검으로 변모한 것입니다. 엔도는 티니안에서 출격할 항공기 중 에놀라 게이라는 이름의 비추미아움가 있다는 것도 이 항공기가 미국의 산업 및 과학 역량에서 탄생한 무기, 즉 하나의 우라늄 폭탄을 운반할 것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합니다. 이 폭탄은 생산을 위해 전체 산업도시의 생산량을 요구하며 지구상 어떤 다른 나라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방대한 자원 투입을 나타냅니다. 그는 맨해튼 프로젝트에 13만 명이 고용되었고 20억 달러가 소요되었는데 이는 1944년 일본 전체 군사 예산보다 많은 금액이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는 그저 건설 소리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알 뿐입니다. 밤낮으로 기계들이 굉음을 냅니다. 미군은 전투에 임하는 것과 똑같은 끊임없는 효율성으로 건설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많은 장비를 가지고 있어서 일부는 놀려도 될 정도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보급품을 가지고 있어서 손상된 물품은 수리하기보다 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보급 체계에 대한 확신이 너무 커서 보급창을 굳이 조심스럽게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언제든 더 많은 것이 계속 들어올 테니까요. 1944년 말쯤 되자 태평양 전쟁의 전략은 근본적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미국은 필사적인 방어에서 체계적인 공격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들은 일본의 강력한 요새들을 우회하여 고립시키고 무력하게 만든 다음 대신 주요 전략적 목표에 집중하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들은 상륙작전을 완벽하게 숙달하여 몇 시간 내에 전 사단을 완전한 포병 지원과 함께 상륙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완전한 제공권과 해상 우위를 달성하여 일본군은 상륙에 저항하려 시도조차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전투는 계속되었습니다. 펠렐리우, 이오지마, 오키나와에서 피비린내 나고 잔인한 전투들이 벌어졌습니다. 일본군은 필사적인 용기로 싸우며 사상자를 내었고 미국인들이 땅 한 뼘 한 뼘마다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결코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미국은 이런 손실을 감당할 여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전 전쟁에서는 죽었을 부상병들을 살려낼 의료 인프라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부대 병력을 완전히 유지할 보충 시스템도 있었습니다. 작전을 무기한 지속할 보급 시스템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이 중 아무것도 갖지 못했습니다. 일본군은 전멸할 때까지 싸웠지만 보충 병력은 없었습니다. 일본군 부상병들은 의료 지원 부족으로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본의 보급 체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많은 주둔군들은 겨우 연명하는 식단으로 버텼고 일부는 풀과 나무 껍질을 먹기도 했으며 어떤 이들은 굶어 죽었습니다. 본토섬 주민들조차 굶주렸습니다. 쌀 배급량은 광범위한 영양실조를 유발할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공장들은 원자재가 부족하고 노동자들은 징집되며 미군 잠수함이 해상 보급선을 끊고 미군 폭탄이 공장 자체를 파괴하면서 산업 생산은 급락했습니다. 1944년 말 시작된 B-29 폭격은 미국의 산업적 우위의 최종적인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군사 목표물에 대한 전술적 공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전쟁 수행 능력을 파괴하기 위한 전략 폭격 작전이었습니다. 수백 대의 폭격기 편대가 날아와 불폭풍을 일으키는 소이탄을 투하했고 목조 건물이 전혀 보호막이 되지 못했던 일본 도시들을 불태웠습니다. 도쿄, 오사카, 나고야, 고베, 도시마다 불에 탔습니다. 1945년 3월 9일에서 10일 사이 도쿄 폭격은 하룻밤 만에 약 10만 명을 죽이고 도시의 16제곱마일 약 41제곱킬로미터를 파괴했으며 100만 명의 이재민을 만들었습니다. 일본은 효과적인 방어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전투기들은 비주민과를 효과적으로 요격할 고도 성능이 부족했습니다. 대공포는 충분히 높이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산업 역량으로는 손실을 빠르게 보충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미카제 전술을 시도했습니다. 최소한의 훈련을 받은 젊은 조종사들이 폭탄을 실은 비행기를 미군 함선에 직접 충돌시켜 황제와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가미카제는 피해를 입히고 함선을 침몰시키며 수병들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징역을 막을 수도 상륙을 저지할 수도 없었으며 모든 가미카제 조종사는 대체 불가능하지만 이른 미군 함선은 세 척 더 보충될 것이라는 수학적 현실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가미카제 작전의 절박함은 일본의 전략이 얼마나 완전히 붕괴되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효과적인 무기를 만들 산업 역량이 부족하고 조종사를 제대로 훈련시킬 연료가 부족하며 미국의 기술적 우위에 대항할 대책을 개발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람을 유도 미사일로 사용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가미카제는 명예와 희생이라는 언어로 포장되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산업적 패배의 인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재래식으로 싸울 만큼 충분한 항공기를 만들거나 조종사를 훈련시킬 수 없으니 우리의 조종사들을 소모품과 같은 무기로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포로 수용소에서는 다른 종류의 깨달음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항복한 일본 병사들은 1944년에는 여전히 극소수였습니다. 항복은 불명예스러운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낯선 세상에 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수용소는 일본 선전이 경고했던 고문시설이나 죽음의 수용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적절한 음식, 의료 서비스, 그리고 일반적으로 국제법을 따르는 대우를 제공하는 질서, 정연한 시설이었습니다. 포로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 신문관들이 기록한 한 포로의 증언입니다. 저는 처형당할 줄 알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저에게 음식을 주더군요. 진짜 음식이었어요. 쌀, 고기, 채소요.
전투 6개월 동안 먹었던 것보다 많은 음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깨끗한 옷을 주었습니다. 제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집에 편지를 쓰게 해 주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악마, 야만인이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우리 장교들보다 우리를 더 잘 대해 주었습니다. 인지 부조화는 심각했습니다. 이 병사들은 어릴 때부터 미국인들이 퇴폐적이고 나약하며 정신적으로 타락했다고 배워왔습니다. 항복은 죽음보다 나쁘고 포로들은 고문당하고 살해될 것이라고 들어왔습니다. 대신 그들은 미군 경비병들이 담배를 나누어 피우고 적십자 소포가 정기적으로 도착하며 포로들이 교육 수업과 종교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수용소에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선전과 현실의 대비가 너무나 극명하여 일부 포로들은 자신이 배운 것과 경험하는 것을 화해시킬 수 없어 심리적 붕괴 같은 것을 겪었습니다. 일부 포로들은 복무 중에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거짓말을 들었을까? 또 어떤 것이 거짓말이었을까? 만약 미국인들이 악마가 아니고 그들의 물질적 풍요가 실제이며 그들의 산업 역량이 보이는 것처럼 방대하다면 이는 일본의 승리 가능성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일본을 이 전쟁으로 이끈 지도자들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포로들 사이에서조차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일부 포로들은 황제에게 광적으로 충성했고 수용소 관리자들에게 불충한 감정을 보고했으며 포로 상태에서도 군 계급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포로들, 전쟁이 계속되면서 그 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고통스러운 이념적 변화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물질적 풍요가 정신적 나약함이 아니며 산업 역량이 퇴폐가 아니고 미국의 실용주의가 비겁함이 아니라 효율성이라는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일본이 헌신 부족이나 희생 부족으로 패배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물질적 방정식이 해결 불가능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1945년 2월 19일 이오지마 1932년 일본의 금메달을 안겨준 올림픽 승마 선수 니시 다케이치 중위는 이오지마에서 전차 부대를 지휘합니다. 그는 몇 달 동안 섬의 방어 시설을 준비했습니다. 지하 터널, 숨겨진 토치카, 정밀하게 조준된 포병진지. 그는 미국인들이 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EVR 1000명 수비대가 승리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의 명령은 최대한의 사상자를 내어 미국인들이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하여 본토 침공을 재고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새벽전 폭격이 시작됩니다. 니시는 이전에 폭격을 경험해봤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이것은 교란 사격이나 전술적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모든 해군 및 공중 전력을 작은 섬 하나에 쏟아붓는 산업 규모의 폭력이었습니다. 전함, 순양함, 구축함, 수십 척의 함선이 시간당 수천 발의 포탄을 발사했습니다. 섬이 흔들리고 화산암이 부서지며 공들여 준비한 진지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해병대가 상륙합니다. 니시는 잔망경으로 그들이 상륙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파도처럼 수백 명이 동시에 수륙 양용 차량과 전차, 항공기의 지원을 받으며 해변은 순식간에 사람과 차량, 보급품으로 가득 찼습니다. 미군 공병대는 이미 길을 닦고 장애물을 제거하고 보급 지점을 구축하며 작업 중입니다. 상륙은 혼란스럽지 않고 마치 안무를 짠 듯 질서 정연했습니다. 수많은 이전 상륙 작전의 결과이자 경험을 통해 다듬어진 것이었습니다. 니시의 전차들, 얇은 장갑과 약한 포를 가진 90, 97식 치아 전차는 차체 매복 진지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인들이 내륙으로 진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격을 개시합니다. 그의 전차는 미군 병력이 압도적인 화력으로 반격하기 전에 미군 셔먼 전차 2대를 격파합니다. 해군 함포 사격 지원이 요청됩니다. 포병 사격, 공습. 니시의 진지 주변에서 땅이 폭발했습니다. 그의 전차 중 한 대가 해군 포탄에 직격당해 승무원과 함께 증발하듯 사라져버립니다. 이오지마 전투는 36일간 계속될 것입니다.
니시는 거의 모든 부하들과 함께 전투에서 전사할 것입니다. 미국은 26천 명의 사상자를 낼 것입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미군 사상자가 일본군 수에 근접한 유일한 전투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조차 이런 막대한 대가를 치른 승리에서조차 수학적 현실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미국은 26천 명의 사상자를 감당할 여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국 본토에서 훈련받는 보충병력, 부상병의 4분의 3을 살려낼 의료시설, 엄청난 손실에도 불구하고 부대 보급을 유지하는 보급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28천 명의 병력을 잃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대체 불가능한 병사들이었고 대체 불가능한 탄약을 소모하며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징역에 일시적인 속도 방지턱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섬을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1945년 3월까지 이오지마는 다시 미군 비행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동일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불도저, 건설 장비, 조립식 자재, 24시간 내내 계속되는 작업, 활주로는 확장되고 수리되었습니다. 일본 상공에서 손상된 B-2 폭격기들은 이제 비상 착륙 지점을 갖게 되어 수백 명의 미군 조종사들을 살렸습니다. 전투기 호위대 P-51 머스탱이 이제 폭격기들과 함께 도쿄까지 왕복할 수 있게 되어 폭격기 손실을 더욱 줄였습니다. 8제곱마일의 화산암은 피로 사들였지만 일단 획득되자마자 즉시 미국의 전쟁기계에 통합되었습니다. 니시는 어느 정도 자신이 무엇에 직면했는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을 방문했고 올림픽 참가 중 미국 산업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는 상관들에게 미국과의 전쟁은 이길 수 없다고 경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1945년에는 경고가 무의미했습니다. 전쟁은 이미 자체적인 추진력, 즉 완전한 파괴 또는 항복으로만 멈출 수 있는 끔찍한 관성을 얻은 상태였습니다. 일본에게는 좋은 선택지가 남아있지 않았고 단지 치명적인 패배와 종말적인 패배 사이의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1945년 봄 내내 소이탄 폭격 작전은 더욱 강도를 더해갔습니다. 미국의 B-29 폭격기들은 거의 무방비 상태의 일본 도시들을 체계적으로 불태웠습니다. 3월 9, 10일 도쿄 공습에 이어 나고야, 오사카, 코베, 요코하마 등지에서도 유사한 공격이 계속되었습니다. 여름이 되자 미군은 더 이상 불태울 대도시가 없어서 작은 도시 중심부들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민간인들은 군사작전의 결과가 아니라 일본의 의지와 산업 역량을 동시에 파괴하려는 의도적인 전략으로 인해 불태워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산업 역량이 가장 끔찍하게 무기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수천 대의 폭격기를 제조하고 수만 명의 항공 승무원을 훈련시키며 수백만 개의 소이탄을 생산하는 능력. 이는 블리츠 기간 동안 독일 공군 전체가 영국에 투하한 것보다 더 많은 폭탄을 몇 달 만에 투하하는 전략적 폭격 작전을 유지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 규모가 너무 엄청나서 개별 공습은 거의 뉴스거리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요코하마에서 5만 명, 도쿄에서 10만 명, 나고야에서 8만 명이 사망했지만 말입니다. 숫자들은 추상적인 통계가 되어 한 국가가 공중에서 체계적으로 파괴되고 있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아무런 대응책이 없었습니다. 도시를 대피시킬 수도 없었습니다. 갈 곳도 수백만 명의 민간인을 이동시킬 운송 능력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방공호를 제공할 수도 없었습니다. 콘크리트와 강철은 부족했고 건축 자재는 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시민들에게 그저 불과 싸우고 견디고 희생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억 옥쇄, 유수이, 즉 1억 명이 모두 주거 국가를 지킨다는 구호가 널리 사용되었는데 이는 일본 전략의 파산을 드러내는 국가적 자살 저항 요구였습니다. 그들에게 승리할 계획은 없었고 오직 미국의 패배 비용을 가능한 한 높이는 계획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본토 침공이라는 훨씬 더 큰 대가를 피하기 위해서라면 거의 어떤 대가라도 치를 의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일본 본토 침공 계획인 다운폴 작전의 예상 사상자는 수십만 명에서 100만 명이 넘는 미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예측은
일본의 저항이 광적이었고 민간인들이 항복 대신 자살을 택했으며 모든 동굴과 벙커를 화염 방사기와 폭발물로 소탕해야 했던 이오지마와 오키나와에서의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었습니다. 만약 본토가 같은 강도로 저항한다면 그 침공은 미국 군사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작전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군은 침공 대신 산업 파괴를 택했습니다. 도시를 불태우고 섬들을 봉쇄하며 주민들을 굶주리게 하고 항복이 유일한 합리적인 선택이 될 정도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산업 및 과학 역량의 궁극적인 표현인 원자폭탄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이 무기들이 없었더라도 일본의 패배는 불가피했습니다. 봉쇄는 완벽했습니다. 식량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산업 생산은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군은 모든 사람이 자살 행위임을 알면서도 침략에 저항하기 위해 민간인들에게 대나무 창을 훈련시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1945년 7월 히로시마. 전쟁 동원된 16세 나카무라 세츠코는 히로시마 항구 근처 창고에서 손상된 항공기 부품을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은 헛수고였습니다. 일본은 항공기를 수리할 원자재도, 비행할 연료도, 조종할 조종사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항복은 상상할 수 없었고 정부는 총동원을 요구했으며 멈춘다는 것은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었기에 그 작업은 계속되었습니다. 세츠코의 배급량은 하루 1200칼로리 미만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배고팠습니다. 그녀의 남동생은 4월에 영양실조 관련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실종 상태였고 마지막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막 참전한 소련군에 맞서 만주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2달째 원자재를 받지 못했지만 생산이라는 허구를 유지하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도시 전체, 나아가 국가 전체가 저항이 가능하고 충분한 고통을 통해 최종 승리가 여전히 달성될 수 있다는 거짓말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세츠코는 미군 포로들을 보았습니다. 노동수용소에서 거의 죽을 지경으로 일하는 깡마른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정말 선전이 묘사하는 나약하고 퇴폐적인 사람들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들은 일본 민간인과 똑같은 고통을 견뎠지만 무엇인가를 유지하는 듯 했습니다. 어쩌면 조국이 자신들을 잊지 않았고 전쟁이 끝날 것이며 생존이 가능하다는 믿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일본 민간인들에게는 그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침공을 예상하라는 말을 들었고 모든 남녀노소가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하며 항복은 미군 악마들에 의한 강간과 살인을 의미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세츠코는 머리 위로 은빛에 접근할 수 없는 비유지구 폭격기들을 보기도 했고 그들이 특정 목표물들을 피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도시를 불태웠지만 일부 산업시설은 온전하게 남겨두었습니다. 운송망을 파괴했지만 완전히 파괴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미군이 일본이 살아남기를 원하고 전쟁 후를 위해 무언가를 남겨두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생각은 반역적이고 입 밖에 낼 수 없는 것이었지만 세츠코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는 미군 계획자들이 이미 전후 재건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일본을 민주적이고 비무장화된 국가로 변화시킬 점령 계획을 이미 수립했으며 항복 후 일본 인구를 먹여 살릴 자원까지 이미 할당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미군은 승리 너머를 계획하고 있었고 미래의 전쟁을 막을 평화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전략적 사고, 즉 당장의 갈등을 넘어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은 그들의 또 다른 이점이었습니다. 그들은 현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미래를 생각할 여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세츠코가 전쟁의 본질에 대해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원자폭탄의 폭풍파가 그녀의 창고에 도달했습니다. 폭심지에서 즉각적인 소각을 피할 만큼 충분히 멀리 있었지만 건물을 무너뜨릴 만큼은 충분히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잔해 속에 갇혔고 화상을 입고 부상을 당했지만 살아남았습니다. 몇 시간 후 그녀가 마침내 잔해에서 끌려 나왔을 때
그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도시를 보았습니다. 창고, 공장, 집, 사람, 이 모든 것이 단 한 번의 눈부신 섬광 속에 지워져 버렸습니다. 원자폭탄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메시지였습니다. 미국의 산업 역량이 기존의 재래식 전쟁을 완전히 초월하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메시지 말입니다. 그들은 도시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고, 그것을 비밀리에 만들었으며 정밀하게 투하했고, 무엇보다 가장 무섭게도 하나 이상을 만들었습니다. 히로시마 사흘 후 나가사키는 플루토늄 폭탄으로 파괴되었습니다. 이는 미군이 원자폭탄 생산에 여러 가지 경로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단 하나의 성과가 아니라 재현 가능한 산업 공정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폭탄의 심리적 충격은 물리적 파괴를 넘어섰습니다. 일본의 기준으로 볼 때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것을 미국의 과학과 산업이 달성했다는 부인할 수 없는 절대적인 증거였습니다. 일본도 자체 원자력 연구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지만 폭탄은 실현 불가능하고 너무 비싸며 기술적으로 너무 복잡하고 일본이 보유하지 못한 산업 자원을 요구한다는 이론적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어쨌든 그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수십억 달러와 도시 전체에 해당하는 산업 역량을 이 문제에 쏟아부었고 결국 해결했습니다. 이것이 최종적인 깨달음이었습니다. 미국의 풍요로움은 약점이 아니라 힘이었습니다. 자원을 낭비하고 여러 병렬적인 개발 경로를 추구하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돈과 물질을 쏟아부을 수 있는 능력. 이것은 퇴폐가 아니라 비효율성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압도적인 산업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신중하게 선택하고 자원을 아껴 쓰며 기술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자원 제약 때문에 많은 프로젝트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미국은 모든 것을 동시에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원자폭탄을 만들면서 수천 대의 재래식 폭격기, 수백 척의 함선, 수백만 톤의 재래식 탄약을 동시에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민간 경제가 계속 기능하고 시민들이 배급을 받았지만 굶주리지는 않았으며 역사상 가장 큰 상륙작전을 계획하고 실행하면서 동시에 그러한 침공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무기들을 개발하며 양면 전쟁을 치렀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히로히토 천황의 항복방송은 신중한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전환기 반드시 일본에 유리하게 전개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 절제의 걸작은 일본이 완전히 포괄적으로 산업적으로 패배했다는 현실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 패배는 너무나도 완벽하여 전쟁을 계속한다는 것은 국가적 소멸을 의미했습니다. 굶주림, 소위탄 폭격, 원자폭탄 파괴, 북쪽에서의 소련 침공, 남쪽에서의 미군 침공, 그리고 일본 문명의 완전한 말살이었습니다. 전쟁을 치렀고 날마다 전투마다 일본의 쇠퇴를 지켜봐온 병사들, 해군, 공군들에게 항복은 수치심이 뒤섞인 안도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죽음이 멈추고 굶주림이 끝나고 생존이 가능해졌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천황을 실망시키고 나라를 실망시키고 수백만 명의 희생을 정당화하지 못했다는 수치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에게는 그 수치심 아래 쓰라린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용기와 기술, 그리고 결단력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들은 수학에, 산업 역량에, 그리고 일본의 희생이 무의미해질 정도로 방대한 자원을 가진 상대에게 패배한 것이었습니다. 뒤이은 점령은 미국의 또 다른 역량을 드러냈습니다. 적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재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식량 수송은 거의 즉시 시작되었고 미군 곡물은 1945-5소 46년 겨울에 대량 아사를 막았습니다. 점령군은 보급품, 건축 자재, 의료 자원, 그리고 재건 계획을 가지고 왔습니다. 더글러스 메가더 장군의 행정부는 일본 정부를 개혁하고 헌법을 다시 쓰고 군국주의 체제를 해체하며 일본을 평화롭고 민주적인 국가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선이 아니라 계몽된 자기 이익이었습니다.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의 실수를 통해 징벌적인 평화가 적개심과 미래의 갈등을 낳는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있었고
본토는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았으며 이전의 적과 동맹국 모두를 동시에 재건할 수 있는 산업 역량을 가지고 있었기에 관대할 여유가 있었습니다. 유럽의 마셜 플랜과 일본의 재건은 미국 산업 생산이 이전의 모든 인류의 업적을 뛰어넘는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일본 민간인과 군인 모두에게 점령 기간은 이해이 느리고 고통스러운 재조정을 가져왔습니다. 미국인들은 악마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물질적 풍요는 약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민주주의는 혼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산업 역량은 일시적인 일탈이 아니라 수십 년간의 경제 발전, 보편 교육, 기술 혁신, 그리고 모든 결함에도 불구하고 일본 군국주의보다 국가 자원을 동원하는 데 더 효과적임이 입증된 정치 시스템의 결과였습니다. 야마모토 중령은 전쟁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패전의 그늘 속에 놓여 있었고 식량은 부족했지만 희망이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던 시절, 미국의 지원으로 도시들이 재건되고 있던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세대가 될 아이들은 신성한 천황 대신 민주주의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1950년대에 무역회사에서 일하며 일본이 세계와 상업관계를 재건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는 군사적 정복이 아닌 전쟁 중 미국이 보여줬던 것과 같은 산업적 우수함을 통해 일본이 경제 대국이 되는 것을 직접 보며 살았습니다. 노년의 야마모토는 가끔 학생들에게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는 신중하고 절제된 태도를 보였으며 패전의 수치를 여전히 의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정신력이 물질적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틀렸습니다. 미국인들은 산업이 중요하고 생산이 중요하며 군인들을 소모품처럼 취급하는 것보다 보존하고 적절히 무장시켜야 할 소중한 자산으로 대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풍요가 그들을 나약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풍요는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개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길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 생명들을 보호할 충분한 자원이 있었으니까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었기에 자원도, 실수할 여유도, 병사들을 제대로 무장시킬 산업 역량도 없었기에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쓸모없이 죽는 것을 명예라 불렀고 굶주리는 것을 희생이라 불렀으며 항복하는 것을 나약함이라 불렀습니다. 미국인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힘은 너무나 많이 가져서 약간을 낭비할 여유가 있고 적을 물리친 후에도 그들을 재건할 수 있으며 병사들이 잘 먹고 포로들이 충분히 먹으며 민간인들이 결코 고통받지 않는 것이라고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태평양 전역에 철과 피로 쓰여진 교훈이었습니다. 즉, 현대전에서 산업 역량이 군사력의 근간이며 국가가 정신으로 자원을 대체할 수 없고 아무리 진정한 용기와 희생일지라도 10배 또는 100배의 생산력 격차를 극복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야마토 정신과 같은 신비로운 개념을 믿으며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인종적 순수성과 신성한 보호가 물질적 약점을 보완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전쟁은 이러한 믿음이 틀렸음을 증명했으며 산업 국가 간의 전쟁은 전장이 아닌 공장과 조선소, 조립 라인에서 승부가 결정된다는 것을 잔혹한 명확성으로 입증했습니다. 미국인들은 그들의 병사들이 더 용감하거나 더 숙련되어서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투에서 지더라도 전쟁에서는 이길 여유가 있었고 패배를 흡수하고 더 강해져서 돌아올 수 있었으며 너무나 방대하고 효율적인 산업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여러 전선에서 전 세계적인 전쟁을 수행하면서도 본토의 민간인들은 패전국들이 사치라고 여겼을 만한 환경에서 살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에필로그. 생산의 소리 태평양 전쟁의 기억을 맴도는 소리가 있습니다. 비록 그 소리를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지만 말입니다. 그것은 폭발음이나 엔진 소리도 아니며 소총 발사음이나 떨어지는 폭탄의 굉음도 아닙니다. 그것은 더 조용하고 더 끊임없고 더 집요한 소리였습니다. 즉, 미국 공장이 24시간 내내 가동되고 조립 라인이 파괴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함선과 항공기, 탱크와 폭탄을 생산하며
평시 경제를 흐트러짐 없이 본질적인 특성을 희생하지 않고 적들을 특징짓는 전체주의적 절박함에 빠져들지 않으면서 전쟁 기계로 변모시킨 한 국가의 소리였습니다. 이 소리, 전동 모터의 윙윙거리는 소리, 강철이 강철에 부딪히는 쨍그랑거리는 소리, 대륙을 가로질러 원자재와 완제품을 실어 나르는 화물 열차의 굉음는 무기화된 풍요, 동원된 민주주의, 최대 효율로 작동하는 산업 자본주의의 소리였습니다. 일본 전략가들이 전쟁을 계획할 때 들었어야 할 소리였고, 그들의 정보 장교들이 보고했어야 할 소리였으며, 그들의 정치인들이 정신적인 수단만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적의 목소리로 인식했어야 할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물질적 풍요가 정신을 약화시키고 궁핍이 인격을 만들며 부유한 국가들은 퇴폐적이고 취약하다고 배웠습니다. 그들은 미국 사회, 그 다양성, 민주주의, 소비 문화를 보고 약점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겉으로 드러나는 약점들이 실제로는 강점의 원천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즉, 다양성은 전 세계적인 인재에 대한 접근성을 의미했고, 민주주의는 전쟁 목표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의미했으며, 소비 문화는 신속한 확장과 변혁이 가능한 산업 기반을 의미했습니다. 일본은 미국이 장기전을 치를 의지가 부족하고 사상자가 미국의 결의를 꺾을 것이며 민주주의의 나약한 시민들이 평화를 요구할 것이라고 오판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면에서 틀렸습니다. 미국 어머니들은 죽은 아들들을 애도했지만 항복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시민들은 배급제를 받아들였지만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미국 노동자들은 장시간 일했지만 공정한 보상을 받았고 착취당한다고 느꼈을 때는 파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파업과 노동 분쟁, 민주사회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은 계속 증가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전체주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히 작동했습니다. 사람들은 강요당해서 희생하는 대신 자발적으로 기여하도록 충분한 자유와 번영이 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태평양 전쟁은 모두가 기억하는 진주만, 미드웨이, 이오지마와 같은 전투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전투, 즉 디트로이트, 피츠버그, 시애틀, 그리고 미국 전역의 수많은 작은 도시와 마을에서 용접 토치와 조립 라인, 초과 근무와 전쟁 채권, 그리고 빅토리 가든으로 이름 없는 노동자들이 싸웠던 생산 전투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이것이 일본이 결코 이길 수 없었던 전투였습니다. 일본은 현대 산업 전쟁에 대한 근본적으로 결함 있는 이해를 가지고 전쟁에 참전했기 때문입니다. 이 교훈은 역사를 통해 메아리 쳤습니다. 즉, 산업 강국 간의 전쟁은 무력만큼이나 경제력으로 승패가 결정되며 지속적인 군사작전에는 지속 가능한 산업 생산이 필요하고 단기적인 전술적 탁월함이 장기적인 전략적 자원 부족을 보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독일도 동부전선에서 같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미국 랜드리스의 도움을 받은 소련의 산업 생산력이 독일군이 가하는 손실보다 더 빠르게 손실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탈리아는 전쟁의 부담으로 경제가 붕괴되면서 이 교훈을 배웠습니다. 모든 추축국은 이념과 용기, 전술적 기술이 그들이 믿고 싶었던 것보다 덜 중요했으며 강철과 석유, 알루미늄, 전력이 승리의 진정한 결정 요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태평양 전쟁은 일본 병사들이 용감함을 멈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태울 배도, 그들을 지원할 항공기도, 그들을 지탱할 식량도, 그들을 무장시킬 탄약도 더 이상 없었기 때문입니다. 산업전쟁의 수학적 현실이 군국주의 이념의 정신적 환상을 마침내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는 한 시간에 폭격기 한 대를 생산할 수 있었던 반면 다른 나라는 일주일에 폭격기 한 대를 생산하는 데에도 허덕였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그토록 퇴폐적이고 정신을 타락시키는 것으로 여겨졌던 풍요가 진정한 형태의 국력임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쿄만 USS 미주리함에서 항복 문서가 서명되던 날, 시야가 닿는 곳까지 미국의 전함과 항공모함이 수평선을 가득 메운 채
일본 대표단은 마침내 그들이 무엇과 싸웠는지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군대가 아니라 산업 문명이었고, 단지 군대가 아니라 경제 시스템이었으며, 단지 한 국가가 아니라 완전히 동원되었을 때 조직화된 산업민주주의가 무엇을 달성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시연이었습니다. 그들은 생산의 소리에 패배했습니다. 그들보다 더 많이 짓고 더 많이 생산했으며,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결코 따라잡을 수 없는 자원으로 압도했던 경제의 끊임없는 윙윙거리는 소리에 패배했습니다. 미국의 강철 도시들이 말했고, 그 목소리는 어떤 총성보다도 더 컸습니다.